세렌시아 V마인드 중 챕터 2. 잘 저축하는 것보다 잘 소비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다.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비싼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가장 싼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양질의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한다. 저축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엄마. 2020년은 특별한 해였다. 코로나와 함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왔고,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전례 없는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놓았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V자 반등했고, 부동산 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된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된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왜 지금까지 돈에 무관심했으며 이제야 재테크를 알게 되었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달리 아이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문제는 본인이 배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듯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 본 적이 없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때그때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재테크 붐이 불면서 경제 교육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 교육을 단순히 재테크에 한정해서만 생각하기에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만 집착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경제 교육이 돈 모으는 방법을 리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저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이다. 부모인 본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 소중함을 피부로 느꼈기에 아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돈을 모으라며 저축을 끝없이 강조한다. 뭔가를 살 때마다 잔소리도 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축하라고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된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면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기에 이러한 방법이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으며, 심할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다. 20대 중에는 10대 때 겪은 부모의 지나친 금전적 통제 때문에 성인이 되고서 오히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부모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대부터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튀어 나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소비에 몰입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당연히 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저축인데 그걸 아이에게 강조하지 말라니 기존의 통념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다. 돈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저축보다 우선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 이것을 우선으로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저축은 저절로 따라오는 개념이기에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저축부터 가르친다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경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나의 경험을 예시로 들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내가 사용한 투자 방법 중 절반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배운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시켜서 투자한 방법들이다. 이와 같이 돈을 모으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도 아이가 나중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특히나 저축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성인이 되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떻게 소비할 것이가는 내가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다. 이것은 소비 기술이기보다는 지출 습관이나 경제적 가치관에 가깝기에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부모 외에는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나 또한 어릴 때부터 가정 내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평생 써먹고 있다.
그러니 부모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제대로 된 소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주변 지인들의 재테크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가계부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제는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비가 한가득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감을 잡지 못하고 암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된 소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현명한 소비란 어떤 것인지 배운 우리 부부는 가계부에서 낭비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 돈을 절약하면서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엄마는 나에게 저축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올바른 소비 습관이 잡혔기 때문에 돈은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목돈을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금 보관의 용도로라도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엄마에게 통장을 받아서 동네에 있는 은행에 보관하러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너무 어려서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도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잃어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부모가 강요해서 하는 저축이 아닌 아이 스스로 시작한 저축이었기에 이는 평생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소비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지출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절약을 하고자 하면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절약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금방 포기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절약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소비 가치관이 제대로 잡힌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액수가 자연스럽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매달 누적되면 종잣돈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기에 투자까지 곁들여지면 그 차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벌어지게 된다. 매달 가계부 앱을 통해 나와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출 비교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다. 가장 차이가 적게 났을 때가 344만 원 차이였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435만 원 차이였다. 투자 수익을 배제하고 모이는 돈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나와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은 1년에 최저 4,128만 원, 최고 5,220만 원의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셈이다. 거기다 가계부 앱에 입력한 소비는 우리 가족의 전체 생활비 지출이지만 소득은 내 소득만 입력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금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다른 가정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면서 저 집은 얼마나 독하게 아끼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 부부는 전혀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하고 인터넷 쇼핑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물건도 우리가 대신 주문해서 사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하는 액수가 적고 돈이 모이는 이유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배웠기 때문이다. 걸음마를 걸을 때부터 숨 쉬듯 자연스럽게 해온 행동이기에 별다른 힘이 들지 않으며 원래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다. 재테크의 왕도란 없다.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거나 돈을 적게 써야 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능숙하게 할 줄 안다면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소비 습관의 대물림이며 부모에게 물려받으면 평생토록 아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지출이 줄어드니 돈이 모여서 저절로 저축을 하게 된 어린 날의 나처럼 돈이 저절로 쌓이는 선순환 구조를 부모가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작할 때 저축보다 우선해서 소비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세렌시아 V 마인드 중 챕터 2. 잘 저축하는 것보다 잘 소비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다.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비싼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가장 싼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양질의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한다. 용돈은 탕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제 소비 교육이 경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을 거라 믿는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소비 교육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매개체는 무엇일까? 짐작했겠지만 당연히 용돈부터 시작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용돈으로 학교 앞에서 친구와 떡볶이를 사 먹거나 문구점에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었다. 부모님이 사는 것과 달리 스스로 무언가를 살지 결정하고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다. 문제는 그게 너무나도 짜릿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미숙한 나이였기에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써버린 것이다. 차마 다 썼다고 더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고 다음 용돈 날까지 많이 남은 시점에서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학교 앞 떡볶이가 그날따라 더 맛있어 보였고 문구점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살 때 나는 뒤에서 손가락을 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견뎌서 다음 용돈 날이 되었다.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지만 8살의 아이에게 인내심이 있을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짧은 환희의 날들과 긴 고통의 날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릴 때 나는 고민했다. 일주일 용돈을 7일로 나눠서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 해보니 확실히 주 초반에 용돈이 다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금액 내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날수록 용돈을 탕진하면서 소비 경험이 쌓였다. 이렇게 6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한 뒤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니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용돈의 액수가 커졌다. 용돈을 받는 기간도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니 초등학교 6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잡아놓았던 나의 소비 패턴은 다시금 흔들리게 되었다.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린 나이에는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던 용돈과 한 달 단위로 관리하는 용돈의 차이가 참 컸다. 액수와 기간만 늘어난 것인데도 용돈을 어찌 관리해야 할지 다시금 혼란이 왔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랑 달라진 것이 바로 용돈에서 버스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고정비였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버스비 나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용돈을 쓰다가 월말쯤 가니 버스비가 없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어오는 날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전을 바꿨다. 엄마가 용돈을 주면 그날 바로 한 달치 회수권을 샀다. 그러고 나서 남는 돈이 한 달치 용돈이 되는 셈이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고정비를 먼저 제하고 변동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는 용돈을 관리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게 용돈을 주면서 딱 2가지 원칙을 지켰다. 한 번 준 용돈은 아무리 도중에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주지 않는 것과 내가 용돈으로 무엇을 사든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용돈을 관리하면서 내 용돈 한도 내에서 사고 싶은 것들을 눈치 안 보고 실컷 사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 안에서 소비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반대로 용돈을 주면서도 그 쓰임새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면 용돈이 떨어졌다고 또 용돈을 주는 행위는 아이가 소비를 절제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망치는 것이다. 10대의 용돈을 탕진해가며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 좌충우돌했던 사람은 20대부터는 능숙하게 월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모든 소비 흑역사는 용돈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월급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10대에 제대로 된 소비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은 첫 월급을 타면 그때부터 고삐가 풀려 몇 년간 소비에 여념이 없게 된다. 소비란 인간의 본능과 같아서 언제든 탕진의 때가 오는데 그것을 어릴 때 할지 성인이 되어서 할지가 다른 것뿐이다.
나중에 월급으로 백화점에서 탕진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가 문구점에서 용돈을 탕진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켜보는 부모는 속이 터질지 몰라도 용돈 교육은 중요한 원칙 몇 개를 제외하고 부모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 대신에 부모의 올바른 소비 습관을 눈으로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아이가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가 용돈을 관리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긋난 판단을 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자.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평생을 가져갈 습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돈기 입장도 반대한다. 저축하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소비하는 것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면 100이면 100. 부모는 용돈기 입장을 통해서 아이를 교육하려 한다. 그러나 용돈기 입장은 철저히 부모의 시선에서 본 경제 교육 방법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돈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용돈기 입장을 적으라고 했다면 도망가거나 안 적었을 것 같다. 용돈기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감시도구이며 부모가 이것을 본다는 생각에 거짓으로 기입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의 소비를 솔직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들키지 않을지 궁리하게 되기에 용돈 교육의 효과가 어긋나게 된다. 만약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한다면 모를까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고 그것을 검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엄마는 나에게 용돈 기입장을 적게 하는 대신 오히려 본인의 가계부를 보여주었다. 엄마의 가계부는 늘 공개된 장소에 있었기에 누구나 마음먹으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 집의 한 달 현금 흐름과 물건의 시세를 알 수 있었다. 재래시장 콩나물이 500원 하던 시절의 기억인데 이렇듯 내가 직접 쇼핑하지 않더라도 물가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나를 둘러싼 물건이나 돈을 좀 더 조심스럽게 쓰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새로 사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이에게 용돈기 입장을 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처럼 본인의 가계부를 대신 보여주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기겁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이 또한 용돈기 입장을 부모에게 보여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왜 모를까? 그리고 아이는 미숙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소비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용돈기 입장을 적더라도 사실 깨닫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히려 부모의 올바른 소비 습관이 담긴 가계부를 보여주는 게 10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많다. 적어도 나는 엄마의 가계부를 통해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배운 게 많기 때문이다. 엄마가 말해준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엄마가 가계부를 정리하느라 들어온 돈과 영수증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남동생이 우와, 우리 엄마 돈 많다라고 했는데 내가 저게 다 엄마 돈인 줄 알아? 남의 돈이야 하고 동생을 핀잔 줬다고 한다. 아마도 엄마의 가계부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매출과 순이익의 차이를 알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들어온 것만큼이나 나가는 돈이 많고 그것을 다 제외해야 부모님의 소득이라는 것을 초등학생 때 깨달았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 최고의 경제 교육 지침서는 엄마의 가계부였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것의 가격은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만큼 돈이 나가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편이다. 만약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소득 부분만 가리고 지출 항목만 보여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되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어릴 때 내가 엄마의 가계부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아이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용돈 관리할 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